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심리검사에 관련된 기준과 신뢰도 탕화도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당연히 심리검사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어떻게 선택하고 검사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그 검사의 이제 양적 검사와 질적 검사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정질적 연구라는 것 쪽에 그 질적인 거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는 직업 심리 검사는 선택이 있고 실시가 있고 해석의 세 가지의 묶음이에요. 심리 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실시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근데 현장에서 직업 상담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선택과 실시가 우리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검사는 워크넷에 만들어져 있는 청소년 8개와 성인용 12개의 심리 검사 중에 많이 쓰는 게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선택하는 방법, 또 실시하는 거, 이거는 생략이 되어 있고, 워크넷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단지 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고 결과를 갖고 해석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검사는 선택도 하고 실시도 하고 해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와 그럼 검사들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검사에 그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양적 검사, 질적 검사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양적 검사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고, 질적 검사는 검사를 진행하는 상담자와 내담자, 구직자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는 객관적인 검사와 투사적 검사입니다. 객관적인 검사는 일단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구조화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에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문항들이 있고요. 그게 다 객관적으로 명료화된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객관적 검사는 개인의 특성 측정보다는 공통적인 거를 물어요. 특성 기준하여 개인의 상대적을 비교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질 이런 거를 굳이 찾아내지 않고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그리고 여기는 예, 아니요의 질문이에요. 선다형이에요. 그래서 자기보고식 검사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보고식은 내가 그 질문을 읽고 내 스스로 예, 아니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검사가 사실은 객관적 검사예요. 그래서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 또 기질 및 성격 검사, 16 성격 요인 검사 등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객관적 검사에 아닌 걸 찾아라. 지금 워크넷에 들어있는 모든 검사는 구조화된 거고 객관적 검사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사적 검사는 뭐냐? 비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비구조화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자극을 통해 수검자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양적 검사처럼 나와 있지 않고요. 본인이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죠. 그리고 검사 지시 방법이 간단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며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검사들은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문장 완성 검사, 또 문장 완성 검사, 또 인물화 검사 등인데, 사실 이 지금 로샤 검사나
주제 통각 검사나 이 투사적 검사는 저희가 현장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검사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그려서 그림 칼라 칠한 것 같고 우리 왜 저거 그 칼라에는 어떤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판정을 내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림 치료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투사적 검사는 개인의 그 욕구나 성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조화된 게 아니라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여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 검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심리검사의 개발인데 우리가 심리검사를 개발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심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담학에 들어가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리검사 개발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 검사를 많이 다루다 보면 검사를 개발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내가 논문을 쓴다. 이때 우리가 설문지 돌리는 것도 심리검사 개발입니다. 사실은 작은 부분에. 그래서 일단 구성 개념의 영역을 규정하고요. 문항 표본을 작성하고 사전 검사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의 세려나 본 검사 자료 수집,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하고 기준 개발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이거는 이제 심리검사 개발 과정 1차에서는 섞어놓고 순서가 맞은 거 찾아라. 2차에서는 개발 과정을 써라 라고 나와요. 구성 개념 영역을 먼저 아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조작적 정의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 검사에는 뭐 IQ, 뭐 성격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쓸 건가 그거에 대한 구성 개념 영역을 규정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항 표본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쓴 그 책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검사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거기에 검증된 질문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거 참고했다는 얘기를 꼭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했을 때 사전 검사는 뭐냐 하면 대상을 몇 명 잡아서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타당도 신뢰도가 되어 있나 찾아보면 이제 버려야 될 거, 살려야 될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게 측정의 세련화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거, 이거는 타당도가 안 맞아. 이런 경우는 버리고 새로운 또 질문을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 검사 자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적어도 표집 인원이 처음에 사전 검사는 뭐 7, 80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3, 400명 이상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신뢰도 타당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규준 개발. 이렇게 심리검사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항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검사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서 문항의 곤란도, 변별도 등의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항들을 서로 묶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쉬운 거, 이거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심리검사도 그렇지만 설문지, 굉장히 많이 설문지를 해보시잖아요. 해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 검사할 때도 쉬운 문제 앞에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뒤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옳게 문항의 곤란도는 옳게 답한 사람 비율을 통해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곤란도는 50% 정도가 된다. 그래서 문항의 곤란도, 뭐 문항의 변별도 이런 거는 문항 분석이란 의미만 알고 계시고 여기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항의 변별도는 수검자들이 얼마나 잘 식별해 주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문항이 얼마나 1번서부터 5번까지 문항과 6번서부터 10번까지 문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어떠한 변별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 검사를 우리가 시행을 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선택이나 선정이나 실시, 이게 실시예요. 그걸 생략을 하고 그냥 해석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심리학을 먼저 공부해서 그런데 상담학에서는
검사를 시행할 때 선택을 할 때 누가 같이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원래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랑 같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입니다. 검사 실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 준비를 해요. 검사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검사 조건들을 사실은 읽어줘요. 이 기회가 있어요. 채용 박람회를 하거나 이럴 때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이 이래서 못하지만 채용 박람회나 이런 거 할 때 가보시면 집단으로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때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이 표준화된 검사 절차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줘요. 예. 그래서 이건 시간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검사는 뭐고 이거는 어떤 거를 검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어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도입과 실시, 수검자 친밀 교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1대1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검사는 어떤 거고 어떻게 방향이 가고 실시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왜 그러냐. 검사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그렇게 자주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검사는 특히 성격에 관련된 검사를 할 때 성격 검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그래서 설명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1대1 검사가 들어갈 때는 서로 친밀한 교감이 있어야 예, 검사 진행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채점과 해석. 채점은 일단 검사 요강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쓰는 직업선호도 검사는 결과가 다 나오죠. 출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규준표로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검사를 활용하거나 선정을 하거나 이 사람의 문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검사들이 사실은 이론상은 그렇게 검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두 가지 검사만 어떤 방법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방법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결과물을 갖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해석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2차 시험에 나옵니다. 예, 검사 결과를 내담자에게 설명할 때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용해야 돼요.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검사 해석 시는 사실 전문가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죠. 왜 그러냐? 이런 이론을 공부를 하셨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종종 나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아닌데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때, 해석 들어갈 때 이건 객관적인 자료고 또 통계학적인 거고 그리고 뭐 10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차 5%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중립을 시키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해 준다. 우리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을 해보면 8페이지 내지 9페이지 정도의 페이지 수가 나오고요. 거기에 모든 결과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거는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내담자에게 진점수의 범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원점수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와. 그래서 원점수는 어떤 거고 표준 편차는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검사 결과 통보에 기계적으로 전달하면 안 되고 해석을 설명을 함께 전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읽어주면 물론
우리 지금 직업선호도검사 L형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과를 다 봅니다.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예, 해석을 붙여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검자의 검사 결과를 전달 시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덧붙이는 게 바람직하고, 또 수검자가 경험하게 될 정서적인 반응도 고려해야 된다. 그 검사를 많이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거로 검사의 통보보다는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리검사에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각 개인의 속마음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 사람이라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 그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 평가 기법은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결과가 뭐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된다. 심리학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거를 개발할 때는 이런 과학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는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제한점 이래 갖고 쓰죠. 우리 표집이 서울특별시의 전 지역을 한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어디만 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논문 쓸 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뢰도 타당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을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시대에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왜 그러냐? 검사를 개발한 지 몇 년 됐어요. 꽤 됐습니다. 이 검사 개발하기가 되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1, 2년 차의 검사가 아니에요. 지금 선호도 검사는 거의 20년이 됐고요. 2012년에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면 조금 오래된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할 때 검사 개발이 좀 오래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어떤 검사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검사는 특성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마 특성 요인 이론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특성, 이게 내재적 자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욕구 이런 것들을 다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종류들이 있겠죠. 지능을 찾는 거, 적성을 찾는 거, 성격을 찾는 거, 흥미를 찾는 거, 가치를 찾는 거.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지능 검사인데, 사실 지금 우리 성인이 돼서는 지능 검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능 검사 우리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언제 지능 검사 했느냐? 언제 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검사의 하나에 속하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는 개인이 독특하고 대표적인 능력, 인격, 특성, 적응적, 비적응적 행동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검사다라고 했고요. 이게 1905년도에 정신지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비네와 시몽이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웩슬리의 지능 검사가 있고 스탠퍼드의 비네 지능 검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마 웩슬리 지능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지능 검사가 유동성 지능 검사, 결정적 지능 검사, 그 다음에 그래서 유동성은 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기출은 한두 가지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제 지능 검사를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시작하는 검사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어서 설명을 드려요. 유동성은 일단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유동성 지능. 그래서 신경 생리적 영향에 의해 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학습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유동성 있게 발달되느냐? 청년기까지.
그 이후에는 퇴보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기억력, 추리력, 추론 능력을 포함 수열 및 분류, 비언어, 비포상적 유추와 관련된 능력들이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성이에요. 이거는 환경이에요. 경험적, 환경적, 문화적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발달한 경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언어 능력, 산술, 기계 지식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 문제 해결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 지능 지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IQ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1번과 2번 설명은 제가 그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쓰는 편차 지능 지수 일반적으로 3번 표준 편차를 15 또는 16으로 하고요. 웩슬리 지능 검사 표준 편차를 15로 하는 척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스탠포드 진해 지능 검사는 표준 편차 16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검사에서 나온 지능은 15 편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심으로 기준 중심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까 85에서 115까지 얘기한 게 15 편차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간이란 얘기고요. 이거를 표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2로 넘어가면 2, 3 정도 넘어가면 아마 맨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편차 지능 지수는 IQ라고 하고 15로 된다. 이 15라는 거는 기억은 해 놓으시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판 웩슬리의 지능 검사. 이게 지금 평균 100의 표준 편차 1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웩슬리는 성인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두 개의 하위 검사로 되어 있고요. 또 6개와 5개, 11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 검사를 제가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위 요인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 겁니다. 그 밑에 어떤 거를 검사를 하는가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인 지능 검사 같은 경우 보다는 이제 적성 검사의 하위 요인들을 2차에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라는 거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가 하위 요인이 되어 있다고 했죠. 거기에 11개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어성에 6개가 있고 동작성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하위 요인에 언어성과 동작성이 있고 그리고 언어의 6개와 동작성의 5개, 11개의 하위 요인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뭐 기출문제 풀 때 나오면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이 적성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게 이제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이것들을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얘기한 지능 검사는 저희는 안 씁니다. 현장에선. 적성 검사는 일단 어떤 과제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이나 잠재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 대다수가 그런 얘기예요. 제 적성이 뭔지 모르겠고요. 제 힘무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지능과 구분된 특수한 능력을 말합니다. 지능은 IQ죠. 적성은 내가 거기에 잠재력을 어떤 거를 갖고 있나. 적성과 흥미가 같을 수도 있어요. 적성과 흥미가 같으면 그죠? 그런 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흥미가 발달이 돼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흥미 쪽에 그런 흥미를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개발하면 그 노동시장에서 그래도 일하는데 조금은 성공 가능성이 있죠. 왜? 좋아하는 일을 내가 적성에 맞춰 찾아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의 개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성은 개인이 직업에서 얼마만큼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널리 씁니다. 적성 검사로. 우리도 이걸 토대로 직업 적성 검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워크넷에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구성 요소는 15개 하위 검사를 통해서 9개 분야의 적성을 측정해요. 그래서 15개 하위 검사 중에 11개는 지필 검사고 4개는 수행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위 요인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할 때 하위 요인에 관련된 것들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 적성 검사 검출되는 적성이 아까 9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능, 형태지각, 또 사무지각, 운동반응. 지능은 학습 능력, 지도 내용, 또 형태지각은 실물, 도해, 표에 나타난 세부까지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 사무지각은 문자, 인쇄물, 운동반응은 눈과 손을 사용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이 이제 공간적성이에요. 공간상의 형태를 이해하고 평면과 물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펼쳐진 형태를 갖고 이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입체가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언어 능력, 언어의 뜻과 뜻이 또 못하네요. 그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손의 재치,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고,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검출되는 적성 9개를 가끔은 2차에서 물어요. 예, 근래에는 기출이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예, 이게 2차에 나와서 이거 다 못 외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몇 개 쓰다가 나왔는데, 예, 가끔 나옵니다. 검출되는 적성 9가지에 대해서 써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이 흥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흥미검사. 흥미의 개념은 어떠냐 하면 어떤 종류의 활동 또는 사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지게 하는 개인의 일반화에 대한 행동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그런 행동을 보여주죠. 좋아하는 행동. 그리고 잠재력으로 가치겠다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일반적인 정서적 특성을 의미하고요. 또 흥미검사는 특정 직업활동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그리고 흥미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학습되어진 게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흥미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이 흥미검사인데 그 검사를 해오라고 하면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예전에 했던 흥미는 이게 아닌데 지금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학습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몰랐을 때는 좀 당황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습이 되어진 흥미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흥미검사 종류에는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구터 직업 흥미검사, 자기 방향 탐색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경력 의사결정 검사. 그래서 흥미에 관련된 검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이거는 1차, 2차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장에서 이 검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홀랜드의 흥미 이론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워크넷에 들어가면 L형과 S형이 있습니다. 흥미 검사가. L형은 하위 요인이 3개가 있고요. S형은 딱 흥미만 물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쓰는 거는 L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하위 요인은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의 3가지로 이루어지고요.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물어요. 그럼 흥미검사는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사람의 흥미를 6가지로 구분해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거 우리 이론 배울 때 홀랜드 이론에서 나온 육각형입니다. 그 이론을 그대로 갖고 흥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리아색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6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내가 흥미가 있는 점수가 높은 2개의 흥미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흥미 코드를 갖고 그 흥미 코드에 추천되는 직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배울 때 현실형은 뭐고 탐구형은 뭐고 이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직업들이 추천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위 요인이 성격 검사예요. 빅5라는 학자의 이론으로 개발된 검사인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은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 게 왜 그러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거를 굳이 이론으로 외우지 말고 검사를 해보면 아세요. 육각형이 이 얘기고 성격이 바로 이 5가지 갖고 얘기하고 생활사 검사가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거 굳이 안 해오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빅5 이론 여기는 5가지로 내놓습니다.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것도 외향성도 서너 개의 질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은 흥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격도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 다음이 이제 생활사 검사예요. 이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나옵니다. 대인관계 취향, 독립심, 가족 친화, 야망, 학업, 성취,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성, 직무만족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서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세요. 그 다음에 흥미검사에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홀랜드 이론을 갖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하위 요인이. 3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옵니다.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 이것도 기출문제에 1차, 2차에 나와요. 일반 직업 분류는 GOT라고 해서 6개 홀랜드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리아색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흥미 척도는 이 6개 홀랜드 이론에 각자 하위 척도가 있어서 다 합치면 25개의 세부 척도로 나눠져 있고요. 개인 특성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세계에 관련된 개인의 특성을 설명해서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성숙 검사가 있어요. 흥미 검사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진로 성숙 검사인데 이거는 슈퍼 이론을 갖고 만든 거고요. 또 첫 번째 진로 발달 검사 도구가 있어요. 사실은 진로 발달 검사가 지금 우리 성인은 없어요.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 청소년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가 얘기한 진로 발달 5가지의 그걸 갖고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학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디까지 진로가 발달되었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 진로 유형, 진로 발달 단계 여기까지고요. 하위 척도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 성숙 검사 도구 CMR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되어 있어요. 진로 성숙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로를 결정할 때 네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태도 척도는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반응, 경향성을 측정하는데 태도 척도에는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내려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그래서 어떻게 질문이 나오느냐.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건 다음 중 어느 거냐.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나오면 결정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여.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독립성. 부모님이 정해주신 직업을 선택하겠다. 또 성향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타협성은 내가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로에 대한 성숙이 되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로 성숙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대학교 4학년도 진로 성숙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진로에 관련된 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능력 척도입니다. 진로에 관련된 거 내가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직업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목표 선정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직업 목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능력 척도에 관련된 것도 2차에 묻습니다.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능력 척도 몇 가지를 써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3가지를 써라라고 하면 예, 자기평가, 직업정보, 뭐 목표 선정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CMI는 진로 성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에 관련된 거예요. 다면적 인성검사, MMPI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우울증 환자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는 MMPI를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성격 검사이긴 하나 결과가 그 우울증 환자나 정신건강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라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저희는 직업 상담을 관련된 거라 정신적인 거는 좀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선 저희가 이걸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대학에서 그 1학년 들어오면 MMPR을 쓰는 대학도 있고요. 상담실에서 MMPR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여대는 타당도 척도에서 예, 물음표 척도, L 척도, F 척도, K 척도가 있어요. 요거는 질문을 던져요. 2차에서. 수검자가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물음표는. L 척도는 이거는 뭐냐 하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부정적으로. F 척도는 보통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 K 척도는 방어하고 경계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실 때 MMPR는 경험하실 적이 없으실 텐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굉장히 질문이 많고요. 지금은 580몇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단어 한두 개씩 바꿔서 묻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합니다. 검사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현장에서 쓰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거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지금 성격 검사로서 많이들 쓰는 검사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만들어진 자기 보고식이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선호한 작업 역할, 기능, 환경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고요. 직업의 불만족 이런 거를 찾아낼 때 예,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하위 요인이 4가지의 양극 차원을 갖고 있어요.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사고, 감정, 판단, 인식형. 이거는 2차에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MBTI에 대한 1차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단지 나오는 게 뭐냐? 다음 주 성격 검사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럴 때 예,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나오죠. 외향과 내향은 에너지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외향이고 에너지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향입니다. 그리고 감각과 직관은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감각은 오감을 갖고 인식하느냐, 보고 먹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직관은 스쳐 지나가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요. 사고형과 감정형은 판단 기능이라 의사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사고형은 비교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감정형은 좋다 싫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형 인식형은 생활 양식, 이행 양식인데 예, 판단형은 바로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인식형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사실 직업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일하는 태도며 정보며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이 정질적 연구의 특성이에요. 이 정질적 연구에 심리검사에 저거를 했었죠. 질적 연구.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직업카드 분류법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행동과 심리를 파악하고 해석한다.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생애진로 사정, 직업카드 분류법, 자기효능감 측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애진로 사정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고. 이거는 면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거를 현장에서 써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을 때는 심리검사는 활용이 안 돼 있거나 검사의 결과가 없거나 할 때는 이걸 갖고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기초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 평가이며 구조화된 면담법입니다. 면담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구조화됐어요. 4가지로 나눠져 있고 4가지가 이런 질문,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론이냐 하면 아들러의 개인주의에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개인의 관계를 일, 사회, 우정이란 3가지 생활 영역으로 나눈 이 이론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일도 던지고 사회도 물어보고 우정이란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진로 사정이에요. 내담자의 경험, 교육, 여가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1차, 2차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2차에서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오고요. 정질적 연구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 사정은 내담자의 경험이나 교육이나 여가에 대한 거를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경험, 어떤 직무 경험이 있고 교육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여가는 시간이 남으면 뭐를 하는가. 그래서 여가를 갖고 가치를 찾아낼 수 있고요. 전형적인 하루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자명종 소리를 듣고 일어났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루를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능동적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가 있어요. 내담자가 생각하는 강점, 장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환경적 장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내담자가 내놓는 강점, 이건 자기 인식으로 내놓는 거고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뭐를 잘할 수 있고 왜 그러냐? 자기가 일한 경험 중에 나의 장점은 뭐고 이런 걸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약이에요. 기억, 니은, 니은 3가지를 갖고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담자랑 상담자가 같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담자는 이 구조화된 질문으로 돼서 답을 만들었고 내담자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질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 그래서 요약은 면접 동안에 얻은 정보들을 내담자가 문제 해결로 목표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질적 연구, 이 생애진로 사정 구조는 자주 나오면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면접으로 질문을 던지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1차, 2차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카드 분류법, 질적인 거에 설명을 드렸어요. 직업카드 분류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비표준화된 거고요. 홀랜드 이론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카드를 좋아함, 싫어함, 모르겠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카드, 싫어하는 카드, 좋아하는 카드에 딱 이유 하나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카드를 이 직업을 왜 좋아합니까? 그러면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주제어를 돈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 직업은 왜 싫어하세요? 그럼 사회에서 이 직업은 3대 업종에 속해요. 그래서 나는 그 직업이 싫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함, 싫어함을 다 적어 놓으면 뭐가 대각이 볼까요? 좋아하는 부분에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내용과 싫어함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거 그게 서로 대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점수 계산을 해서 이것도 육각형의 그림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 측정은 제가 질적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이거
만들어내는 적이 없고요.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상담하면서 사실 자기 효능감을 자꾸만 내담자한테 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 칭찬하거든요. 칭찬하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검사에서는 어떤 일에 직무 분석을 해놓고 이거는 나는 자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자기 효능감 측정이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는 해보는 경험이 없고요. 단지 자기 효능감 측정, 질적, 정질적 연구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지금 심리 검사 질적,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인가 보겠습니다. 지능 문제 나왔어요. 예. 커틀이 주장한 결정체적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서 결정은 뭐였었어요? 개인의 문화적 교육의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이거는 그냥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이 직무 능력, 언어 능력과 동작성 능력을 구분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검사는 언어 능력, 동작성 능력 나눈 게 웩슬러잖아요. 성인 지능 검사. 그 다음이 일반 직업 적성 검사. 여기에 측정하는 직업 적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9가지 적성 중에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손가락, 사무지각, 언어 적성, 과학 적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능, 형태, 사무, 운동, 공간, 언어, 수리, 손재치, 손가락 재치 이거를 9개를 질문을 던졌죠. 근데 과학 적성은 아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2차에서는 9가지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적성은 본인이 특정 직무에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고 이걸 갖고 그쪽에 공부를 해서 나의 적성에 맞는 능력을 만들어서 그걸 현장에 가서 역량으로 바꿔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개인이 맡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직업 선호도 검사에 관련된 겁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3가지 하위 요인이 있어요. 흥미, 그 다음에 성격, 생활사 검사. 이거는 자주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성격 검사예요. 성격 5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예.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 정확성, 호감성, 성실성. 정확성이 아닙니다. 성격의 5가지 요인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업선호도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요. 그러면 직업선호도 검사는 하위 요인이 3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직업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 그리고 누구 이론이냐? 홀랜드 이론을 기초로 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사 검사에는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 생활 특성을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답이 틀린 게 4번이에요. 이게 6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볼까요? 현실형, 사회형, 탐구형, 예술형, 인내형, 진취형. 여기 인내형은 없습니다. 인내형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요? 현실형 있고 사회형 있고 탐구형 있고 예술형 있고 관습형이네요. 인내형 대신에 관습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홀랜드의 유형학에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는 했어요. 제가 빨간 표시를 안 해놨네요. 홀랜드 이론입니다. 그리고 마이어브리그스 유형지표는 MBTI인데 이건 누구 거였었어요? 기억나세요? 융 이론이에요. 그리고 스트롱, 캠벨,
흥미 유형이 이게 흥미 검사하면서 홀랜드 이론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다면적 인성 검사는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진로 개발 검사, 이거는 진로 성숙에 관련된 거. 그래서 2번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가 그 홀랜드의 이론을 갖고 한 검사입니다. 또 묻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제가 흥미 검사는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 변화함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직업 흥미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심리 검사를 할 때는 정신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검사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충격을 받는 게 배우자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자녀 죽음이에요. 세 번째가 실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업된 사람이나 아니면 직업을 못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떠한 그 정서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실업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정서적 문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이론상 이렇게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는 진로 분야에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는 적성에 가깝죠. 흥미는 물론 성공 가능성도 있긴 한데 흥미지 내가 딱 이게 맞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검사에 틀린 거고 직업 흥미검사의 결과는 내담자의 능력, 가치, 고용 가능성 등 내담자 상황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활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흥미검사는. 그다음에 흥미사전 기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이론에서 표현을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슈퍼 이론에서 그 흥미사정하는 기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흥미에 관련된 거라서 여기에 기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현된 흥미는 내가 좋다 싫다 표현하는 거예요. 조작된 흥미는 질문에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조사된 흥미는 우리 심리검사,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3가지 제가 설명을 했죠. 직업 선호도 검사도 많이 기출이 되지만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도 나옵니다. 여기에 3가지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 그래서 일반 직업 분류는 홀랜드 이론 얘기할 때 제가 6가지 리아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가지 척도에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을 쓸 때 일반 직업 분류 6개의 홀랜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내가 알고 있다면 아까 우리 기출에서 나왔던 거, 그죠? 진취형 뭐 이런 내용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기본 흥미 척도 이 6가지를 또 하위 척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25개의 세부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 이게 뭐냐 하면 현실형이죠.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맞는 직업들 3-4개가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개인 특성 척도 일상생활의 일의 세계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하시오까지 되어 있으니까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 내용까지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2차 기출 문제 쓸 때는 그다음에 진로 성숙도
아까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도 척도는 5가지로 설명이 됐었고요. 능력 척도도 5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설정 이렇게 해서 밑에 2개가 더 있었고요. 자기평가는 자기 성격, 흥미, 태도를 명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직업정보는 직업정보를 어떻게 찾는가요? 직업색에 대한 지식, 고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 평가하는 능력. 그 다음에 목표 선정. 자아와 직업색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능력 해서 내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 이거를 목표를 만들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검사와 장단점 3개를 쓰시오 했어요. 객관적 검사, 투사검사. 우리 첫 번째 들어갈 때 했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투사검사는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수검자의 다양한 독특한 반응을 끌어내요. 그리고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어려워요, 수검자가.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솔직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자의 풍부한 심리적 특성 및 무의식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됩니다. 장점은.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 다 검증이 어려워요. 그리고 채점과 해석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서 제가 직업상담사들이 현장에서 쓰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독립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심리검사와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쓰는 게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